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밝힐 이 스모킹 건으로 보고서 지금 그 녹취록에 대해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미 국정농단, 게이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당은 탄핵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령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임성근 구명철 진실 곤방을 둔 이 여야 대치, 차상병 특검법 통과에 따른 통과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법 승부, 김성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요. 3부와 4부에서는 각각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만나보고 4부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시죠, 황우여 비대위원장 모셔서 직접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조금 이상한 바지를 입고 나온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쩡한 바지 입고 있는 이우영입니다. 예, 그 참 형편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게 네? 멀쩡해요, 그 바지가? 네. 다 뚫어지고 그냥 살이 숭숭 보이고 그게 멀쩡해요? 네, 이런 걸 패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걸 패션이라고 그러는 패션이죠, 정확히. 패션? 저는 패션이 있는 사람이라서 패션을 패션이 네. 있어서 패션. 네. 그렇구나. 근데 시원해 보여요. 네,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세미 와이드 청바지를 입어보면 이게 통이 넓은 게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 세미 와이드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냥 레귤러 핏입니다. 레귤러 핏이에요? 네. 근데 진짜 시원은 해요. 이게 지금 너무 이 통 좁은 바지 같은 거 입으시면, 저 오늘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통 넓은 두꺼운 바지가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이우영 아나운서? 뭘 하셔야 되죠?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가 역으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나는 이따가 많이 얘기할 테니까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요. 자,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주말에는 이우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인앤아웃과 평일에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근데 제가 정말 아쉽게도 네. 이번 달에 주말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은요, 아쉽네요. 잘 됐네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하루 종일 YTN 라디오 듣는데 그 중에서 뭘 듣는다고 그래야지. 그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에 가장 여러분의 뇌를 시원하고 상큼하게 만들어드리는 방송 뭡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고민의 대상이 안 됩니다.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승부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유사 이름의 방송이 또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원조다. 이름이. 근데 이게 원조 논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족발도 그냥 원조 논란이 많아요. 장진동 가면. 근데 그걸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네. 말입니다. 네.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인증샷 찍어주신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사진 찍어 보내주는 분들 긴 문자에 해당하는 100원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 관련 네. 인터넷 조사는 어떻게 많이 했어요? 그 설문조사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셨고 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서 앞서서 제가 출근했을 때 저희 팀장님께서 우영아 너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임해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팀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섭하죠. 왜냐하면 우리 방송의 청취율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이런 거지. 누가 어떤 우리 정말 귀중한 청취자 여러분이 야 가만있어 보니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고 듣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계실 수도 있죠. 그분이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계실 수도 있죠. 그분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에도 이우영의 정면승부라는 댓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우영 아나운서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안 나와도 돼요. 그럼요. 좋죠? 난 지금 땀나요. 오늘 이 스튜디오 아니면 왜 이렇게 덥지 이거?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주시기만 해도 고마워요. 이우영이든 신유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전화 오면 그냥 뉴스 정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근데 참 뭔 얘기부터 해요? 네, 무슨 얘기 더 하시려던 거 아니었나요? 아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첫 번째로 다뤄드릴 소식은 이 행안위 관련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국회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관련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이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요.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앞세워 야권의 특검론이 정쟁용 공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경찰이 권력 입맛에 맞춰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VIP를 언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의 녹취를 부각을 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보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놨는데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과 발을 맞춰서 야당의 공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요. 경찰청은 수심위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명단을 봐야 한다라고 명단 공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근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고요. 여권 역시 경찰 측에 섰습니다. 또 민주당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수심위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명단을 비공개로 하란 조항은 없다라고 하고요.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도 국수본 명단이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 결과가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다.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자문단 자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걸렸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공식 브리핑 형태로 진행된 지난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백브리핑 형태를 취한 데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라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제한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 결론난 것을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얼핏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 수사가 전혀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압이 있었다라고 만일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추론도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두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관계자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VIP한테 얘기하고 어쩌고 떠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 밝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밝혀주는 것이 저는 국민 분열을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에서 예를 들면 외압 의혹이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 나면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도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 이거 외압 의혹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이제 다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수가 결론을 내린 거고, 다수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른바 집단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이걸 다 검토를 했을 테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저는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놓고서 심의를 한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이 사건의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어떤 사건 나면 그 사건 가지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정치인 관련 사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째 수사한 사람들, 그게 경찰일 수 있고 검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건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유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을 나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탄약과 무인기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4개국 IP4와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는데요. 이 나라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해당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8개 항으로 구성된 올해 선언, 지난해 90개 항에 비해 분량은 짧아졌지만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나토와 인태지역 협력이 별도 단락으로 다뤄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이 배석을 했고요. 일본 측에서도 관방부 장관, 국가안전보장국장, 총리비서관, 그리고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이 자리를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만났는데요. 총리님과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반가움을 표했고요. 이 북러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고요. 기시다 총리 역시 오늘날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관계와 전략적인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에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북러 간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선언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선언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선언인데 북러 관계가 이 정도로 지금 가까워지고 이것이 이 안보, 그러니까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라든지 이쪽에 위협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중심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 근데 무영 아나운서는 일본 좋아해요?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사안에 따라. 음식이나 이런 건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식은 좋아하고. 네.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벌써 이렇게 일본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게 좋아한다 그러면 친일파로 몰리고 이런 생각부터 사람들이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잠깐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6월 9일 날 창간 7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가 오는 11월 창간 150주년을 맞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함께 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를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양국 국민들의 생각. 첫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이 우리나라가 79.2%, 일본이 86%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건 80%고 일본은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우리나라 응답자는 2015년은 61%였었는데 바로 지난 6월 조사에서는 29.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라는 거 우리가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성립이 안 될 텐데 지금 외교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안보를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이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도로 많다라는 것. 저는 우리나라 민도가 옛날부터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외교는 필요해서 하는 거지 호불호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너 싫어 이런다고 해서 외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외교라는 것도 국제관계, 국제 속에서의 정치 질서인데 제가 요새 보는 게 OTT에 나오는 돌윈드라는 제목은 그대로 읽으셔도 딱히 문제가 그거 안 돼요? 돌풍이라는 건데. 네. 고마워요. 네. 괜히 겁냈네. 근데 이 돌풍이라는 건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 하는 게 진짜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 그래서 특히 지금 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그 지난번에 뭐 이게 물론 그 국민의힘이 잘못했어요.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뭐라 그랬더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랬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건 국민의힘이 잘못 용어를 썼어요. 하지만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 체제라는 거를 말이 헛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점점 가까워질 때에는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게 중국이 요새 우리하고 점점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예? 왜? 그것도 필요해서거든요. 왜 필요하죠? 북한이 러시아랑 자꾸 붙으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잖아요. 자, 이런 게 외교라는 것. 여러분 호불호 혹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혹은 지금 우리의 기억도 물론 중요해요. 기억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교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일본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갑니다. 네. 예. 중국은 좋아하시나요? 중국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 관련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가까워졌지만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은 금통위가 오늘 오전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 현재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2020년 이제 4년도 더 됐네요. 3월 16일 금통위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에 나섰고요.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를 통해서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길을 긴축 쪽으로 틀었고요.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 4, 5, 7, 8, 10, 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포인트씩 8차례 0.5%포인트 2차례 등 모두 3%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깨진 건 지난해 2월 동결이었는데요. 이후 3.5% 기준금리는 작년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년 5개월 28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결의 첫 배경으로는 최근 들썩이는 환율입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을 하자 지난 5월 약 17개월 만에 환율이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는 1,380원대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에 따라 1,300원대 후반인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인하를 머물거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 동결 결정에 힘을 실었다라고 하고요.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빨라야 올해 10월에서 아예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금리 동결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요새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내린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선행 지표를 봐가지고 미리 이제 이걸 좀 내린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증가 비율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 금리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볼 때에는 그 가계부채라는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잠재 폭탄이 더 좀 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집값이 또 들썩일 수가 있어요.
예? 집값이 벌써부터 조금 오른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집값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결국 정권을 잃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주택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뭐 우리가 집값은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잡는다. 우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큰 소리 막 쳤는데 집값이 너무너무 오른 거예요, 이게. 예? 경실련 제 기준으로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이제 그 통계 이 조작 의혹 문제가 지금 뭐 불거지고 뭐 맞네 틀리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 거 당연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뭐 이 물가는 좀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 물가 상승률은 좀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이게 언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좀 봐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어제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인구 중 남자는 442만 7,682명, 여자는 557만 2,380명입니다. 자,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4,698명 더 많은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부처로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부처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 인구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 평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인구전략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소관으로 개편을 해서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도 일원화한다. 뭐 이런 방침인데요. 민주당과 협의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주출생 인구 문제 컨트롤 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이에 대응할 만한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치학자니까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5,126만 9,01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권자 수는 4,4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 18세 미만에 있는 인구가 1,000만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아무래도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구가 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더군다나 물론 이때가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출산하면 이 비율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육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애를 안 낳는 이유. 그러면은 왜 그럼 교육에 많이 들어가느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회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자본이라는 게 사회 자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신뢰거든요. 근데 사회적 신뢰가 좀 약한 사회에서는 승복 문화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승복 문화가 떨어지는 데에서는 뭐냐면 어떻게든 입학 시험 같은 경우도 객관식 같은 걸로 막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일단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경쟁이라는 그 입시 제도라는 것도 승복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게 좀 거시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살아나면 실제로 교육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피자 나왔습니다.